시장의 진짜 충격은 다른 데서 나오고 있어요. 가격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떠납니다. 사람들이 떠나니까 거래가 끊깁니다. 거래가 끊기니까 거래소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흔들리면 그 다음은 실적이고 마지막은 주가입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가격 하락, 그리고 무관심, 다음 거래량 절벽에 이어 거래소 실적 쇼크, 끝으로 주가 폭락. 이게 지금 장의 핵심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코인베이스, 제미니 같은 거래소 관련 주식들이 3개월 동안 40%에서 많게는 60%까지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가격이 흔들리면 관련주가 흔들리는 건 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거래소는 대부분 수익의 상당 부분이 거래 수수료예요. 사람들이 매매를 멈추는 순간 거래소 매출이 바로 꺾입니다. 즉, 거래소 주가 하락은 코인 시장이 안 좋다의 결과라기보다 시장 참여가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은 반등할 수 있다. 그런데 참여는 쉽게 안 돌아온다. 분석가들은 이미 숫자로 경고를 합니다. 클리어 스트리트 소속 오웬 라우 같은 인물은 코인베이스의 특정 분기 거래량이 전년 대비 크게 줄었을 거라고 추정하면서 이 흐름이면 이번 분기 실적은 작년의 절반에도 못 갈 수 있다는 식의 경고를 던졌습니다. 실제로 주가도 내려와서 1년 내 최저 수준 같은 문장이 붙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관 거래 비중이 큰 분리시 같은 곳도 거래량이 줄 거라는 전망이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특정 거래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전체가 조용해지고 있다. 이게 본질이에요. 가격이 빠지는 장은 많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끊기는 장은 체감이 훨씬 무겁습니다. 이 지점이 과거 하락장과 다릅니다. 이전에는 뚜렷한 트리거가 있었어요. 규제 단속, 거래소 붕괴, 연쇄 파산, 한 방이 있었고 그 한 방이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큰 악재 한 방보다 피로감과 무관심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시티그룹의 피터 크리스텐슨 같은 쪽에서 말하는 논리도 단순합니다. 상승장에서는 포모가 거래를 만듭니다. 하지만 모멘텀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빠르게 식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이거예요. 공포는 뉴스 하나로 반전될 수 있어도 무관심은 쉽게 안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무언가를 한다는 에너지라도 남아있는데 무관심은 아예 안 본다로 가버리거든요. 돈은 항상 움직입니다. 시장이 재미없으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요즘 자금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AI 테마, 예측 시장, 금 같은 안전자산, 심지어 스포츠 베팅까지 언급되죠. 여기서 카이코 같은 데이터 업체가 말하는 포인트가 핵심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ITF가 있어도 실제 거래 활동은 크게 위축됐다. 상품이 생겼다고 참여가 자동으로 살아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은 결국 심리와 습관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한번 끊기면 다시 붙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카이코 쪽에서는 지금은 사이클의 25% 지점 같은 표현으로 회복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로렌스 프라우센 같은 연구원은 고점 이후 시간이 꽤 흘렀으니 의미 있는 회복까지 6에서 9개월을 보자는 식으로 말하고요. 그리고 니더맨 컴퍼니의 존 토다로처럼 거래소의 흑자 전환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게 전부 한 문장으로 연결됩니다. 가격 회복보다 거래 회복이 더 늦을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가격이 아니라 활동이에요. 활동이 살아나야 수수료 모델이 살아나고 그래야 거래소가 숨을 쉽니다. 이번 흐름에서 특이했던 장면이 하나 있죠. 금의 변동성이 비트코인을 넘어섰다. 블룸버그 보도 기준으로 금 변동성이 특정 기준에서 44% 정도로 뛰고 비트코인은 39% 수준이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이겁니다. 안전자산이 단기적으로는 투기자산처럼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여기서 시장이 연결하는 키워드는 도널드 트럼프의 인선 이슈, 그리고 케빈 워시 같은 이름이 불러온 긴축 우려입니다. 달러가 튀고 금이 흔들리고 현금 확보 심리가 올라오면 그 매도는 주식과 코인으로 번집니다. 이게 교차 시장 디레버리징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로이터 같은 곳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강제 청산이 있었지만 금 시장만큼의 패닉으로 번지진 않았다는 식으로 보죠. 왜냐면 비트코인은 이미 고점 대비 많이 조정된 상태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강성 보유자 성향이 강했을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이 이미 식어 있었기 때문에 악재에 둔감해진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시장은 이미 한번 천이 내려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충격이 와도 폭발 대신 둔탁하게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분기점 이야기가 나옵니다. CF 벤치마크스의 리서치 책임자 게이브 셀비는 특정 저점 레벨을 재시험했고 잠깐 하회했다는 식으로 진단하면서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강세 구조를 만들려면 공격적이고 대량의 매수세가 확인돼야 한다. 그게 없으면 아래쪽의
형성된 추가 청산 구간으로 열려 있다는 경고가 됩니다. 여기서 말투를 더 직설적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해요. 지금은 반등이 나오냐보다 반등이 나와도 누가 받아주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누가는 결국 현물 매수든 기관이든 큰 자금이든 실제로 거래량으로 증명되는 수급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약하다는 흐름, 즉 ETH BTC 비율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과거에도 이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정점 찍고 위험 선호가 회복되는 순간 고베타 자산으로 돈이 돌아오는 자금 순환이 나타났던 시기요. 다만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유동성이 안정돼야 하고 달러 압박이 완화돼야 하고 비트코인이 먼저 구조를 잡아줘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알트는 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가 늦어지면 시장 체감은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대중 참여는 늘 알트에서 먼저 살아나니까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이 지속되려면 거시가 받쳐줘야 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 표시 자산인 비트코인도 부담이 커지죠. 여기서 ING, 트레이딩뷰 같은 이름이 등장하면서 달러 반등이 어떤 성격인지 해석이 붙고요. 고용지표 같은 이벤트가 더해지면 시장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 셧다운 이슈로 미국 노동통계국 발표 일정이 미뤄졌다는 식의 변수가 붙죠. 이런 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습니다. 불확실성은 늘 위험 자산에 먼저 부담을 줍니다. 한편으로는 아시아 증시가 반등했다는 흐름도 같이 나옵니다. 일본 중심으로 올라오고 한국도 강하게 튀었다는 말들이 붙으면서 위험 심리가 일부 회복되는 듯한 장면이 나오죠. 즉 시장은 지금 한 방향으로 정리된 게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디레버리징의 잔재가 남아있고 다른 쪽에서는 반등을 시도하는 이런 불안정한 혼합 국면입니다. 그래서 체감이 더 이상합니다. 오르는 것도 같고 무너지는 것도 같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더 피곤해집니다. 가격이 잠깐 반등했다고 해서 관련주까지 살아나진 않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서 로빈후드, 서클 같은 종목이 같이 언급되고 거래소와 비트코인 보유 기업 주가도 약하다는 흐름이죠. 왜냐면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반등이 아니라 신뢰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극단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숫자가 낮다는 건 사람들이 아직 다시 들어올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조금 오르면 팔고 다시 빠지면 겁나고 이 패턴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정책 쪽도 부담입니다. 백악관에서 업계와 회동을 했고 스테이블 코인 일드 같은 쟁점이 논의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이벤트는 호재냐 악재냐로 단정되기보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그냥 불확실성으로 쌓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심리가 약할 때는 작은 불확실성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등장하는 게 누가 크게 사겠다 같은 뉴스입니다. 저스틴 선이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생태계 토큰이 튀었다는 흐름이 나오죠. 이런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예요. 공포장에서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건 분석이 아니라 수급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단기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매수 선언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시장 참여가 돌아오느냐입니다.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강제 청산이 정리됐는지, 달러와 금리 압박이 완화되는지 이 세 개가 확인되기 전에는 반등은 언제든 꺾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가격보다 활동이 더 위험한 구간입니다. 가격이 빠진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떠나서 거래가 끊기는 순간 거래소는 실적 쇼크로 맞고 관련주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국면을 길게 만드는 건 악재가 아니라 무관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볼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트코인이 주요 구간에서 구조를 잡는지, 둘째, 달러 강세와 금리 불확실성이 꺾이는지, 셋째, 거래량이 다시 돌아오는지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반등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이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역 체포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던 그리고 마두로가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만 개의 비트코인과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AI와 양자 컴퓨터 시대의 필수적인 히토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시켜줄 천연 냉각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발상과 연결점이 있는데요. 최근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다. 결국 전력량, 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화폐는 신용, 즉 미국 정부가 안 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종이 쪼가리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건 종이 돈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에너지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쥔다.
이것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 본위제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뜯어고치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부자들을 보면 강남의 아파트, 맨해튼 빌딩 같은 부동산 RWA를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중 인생을 바꿀 만큼의 부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뱅가드 같은 월가 큰손들의 자금 주차장인 미국 주택시장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철거해서 나온 수천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부동산만큼 덩어리가 크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미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마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RWA를 선점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트럼프는 판을 깔았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봐라. 부동산에서 돈을 빼라. 이 메시지에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DTCC, 미국의 탁결 재원과 손잡고 조용히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었을 겁니다. 최근 DT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트럼프가 그린 큰 그림은 이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돈을 빼라는 건 우리가 깔아놓은 RWA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위로 그 돈을 태워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신들의 이 경원짜리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온도나 체인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블랙록이 지금 1조 원어치 샀네 하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건 발가벗고 돈을 옮기는 꼴입니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 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쓸까요?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서 혹여나 정말 혹여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도 블랙록이 묻었다, 100배 간다 하며 너도 나도 추천하는 RWA 대장주를 들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장바구니에 온도 파이낸스나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담겨 있다면 내려놓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기관 자금의 현금화 혹은 송금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티커 세 글자를 딱 찍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드릴 거고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신탁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가장 선호하는 출구가 바로 솔라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 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화폐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RWA는 빌딩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고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이름부터가 명확성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퇴출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마약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아직 어떤 코인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으셨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는 또 다른 일반인, 저희 구독자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김도현은 이 채널이 구독과 좋아요로 커지는 것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단연코 회원비, 멤버십 가입을 목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선행을 반대로 악이용의 정보 공유를 빌미로 문자를 받아서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식의 질이 나쁜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으실 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구독자님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히든코인의 정보 받으신다고 무작정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가격의 2배, 아니 단기로 10%만이라도 변동되어도 그때 사둘 걸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한 목표가를 두고 지금 가격에서 40배 이상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4천만 원, 300만 원이 1억 원 이상이 될 큰 파동을 여러분들은 관점과 목표가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기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 후 한 분씩 놓치지 않고 꼭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알려드린다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코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분석한 기관과 캔톤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관점을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